위쪽에 그 행태론하고 현상학 비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 주에 설명을 하면서 그 사회 유명론, 명목론은 사회 실제론하고 유명론 이렇게 비교했는데 유명론은 명목론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 설명할 때 개인보다 사회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야. 반대로 설명했어요. 개인이 우선입니다. 오케이? 개인이 우선이야. 여기서는 개인의 초점을 두고 연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거 이렇게 설명했는데 질문하러 오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독스타 모의고사 문제 풀었다면서? 그 문제 꺼내보세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 그러면. 예. 저기 문제가 잘못됐어요. 2번 문제가 잘못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왔었죠. 답이 3개야. 1번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직위해제, 감봉, 변책으로 구분한다는데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죠. 그죠? 그 1번 틀렸어요. 2번 파면,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임임한 상급 감독기관에 장애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강등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하는데 전액을 삭감하죠. 보수 전액을 삭감합니다. 어떻게 다 촬영되겠는데 얼굴 4번에서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정직기간 동안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이것도 틀렸죠? 전액 삭감이잖아. 그래서 어제 그 독스타 모의고사 12회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 그다음에 1번, 3번, 4번 3개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옳은 것으로 이렇게 고쳐놔야 정답이 나오겠죠. 응? 옳은 것은 2번만 옳은 거고 1번, 3번, 4번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반대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서 확인해두고 오늘 진도가 몇 쪽이냐면 26쪽입니다. 오늘 진도. 아, 이거 정말 신경 쓰이네. 이거 어떻게 하냐. 자, 81번 문제 보시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가. 신공공관리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시장주의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에 춤을 두는 신관리주의 이런 특징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신공공관리는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관리기법들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성과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민간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민주적인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 관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왜냐하면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민주적인 책임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도 보호해줘야 될 이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민주적인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 관리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번 고객 중심의 논리라는 것은 국민을 관료 주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을 고객으로 본다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객체로. 오케이? 근데 시민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인지를 해야죠. 그죠?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4번 정치적 논리를 우선함으로써 내부 관리적인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공공관리는 4번 내용이 잘못 표현된 거예요. 여기서 4번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자, 우측에 83번으로 모아서 83번으로 다음 가운데 신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골라라. 자, 82번도 풉시다. 82번도. 자, 신공공관리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신공공관리론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 대리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다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들이죠? 공공선택론, 주인 대리이론, 거래비용 이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 공공선택론에서 주장되었던 공공부분의 시장 메커니즘의 적용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신공공관리론에 반영이 돼요. 오케이? 그대로. 자, 다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의 토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그 다음에 정부 부문 내 경쟁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맞죠? 3번, 관료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혁신을 통해서 기업형 정부로 변화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업형 정부. 여러분들 우측에 그 84번 문제 해설 보세요. 이게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의 비교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82번에 4번.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구조적인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행정국가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었어요. 응? 근데 이렇게 하면서 행정부의 역할 기능이 계속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정부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나누자 이거야. 오케이? 신공공관리론 입장에서는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을 스티어링, 방향잡기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로잉, 노젓기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분리하자는 거야. 여기는 결정이고 여기는 뭐야? 집행이에요. 각각. 응? 이게 이제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된 거란 말이죠. 이건 분절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분절화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를 제한한다. 틀렸잖아요. 응? 이렇게 분절화시키라 이거죠.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렇게. 응?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등장하는 것으로 여기 보면 탈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 우측에 해설 보세요. 그 탈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이 분절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조정 및 정책 통제 훼손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조정 기능이나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더란 얘기 이렇게 기능을 분리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치 역량을 보다 강화하며 정치행정체제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집권화, 그 다음에 재규제, 세 번째는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등을 주장하는 일련의 개혁.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행정이 이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재집권화, 재규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행정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 내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조정 및 그 다음에 통제 이러한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탈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여기서. 자, 포인트입니다. 탈신공공관리론에서 나오는 특징 세 가지. 재집권화, 재규제, 분절화의 축소 세 가지예요. 오케이? 재집권화, 재규제, 그 다음에 분절화의 축소.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럼 82번의 문제에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83번.
다음 가운데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 신공공관리론 입장에서 자, 기억. 하이에크의 노예로의 길. 저번 주에 하이에크 언급 안 했나? 이 자유주의자입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이 하이에크의 이런 주장은요, 뒤에 신자유주의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이 노예로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 기획이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킨다. 그 말이야. 그럼 국가 기획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 기획을 반대하면서 시장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오케이? 시장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이에크.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포함이 되겠어, 안 되겠어?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러세요. 여기는 신공공관리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니은 미국의 위대한 사회정책, The Great Society Program 이렇게 표현하는데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제 월남전 개입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월남전 개입을 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 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정책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정책들이. 자, 1960년대 후반에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해 시행했던 내용이 바로 The Great Society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국가 시대에 행정의 역할이 강화되는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그런 특징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신공공관리론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것은. 이거 성과에 의한 관리는 신공공관리론에서 나오는 특징 아닙니까? 성과관리. 예. 오스본하고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 그 정부 재창조의 모델이 뭔고? 정부 재창조의 모델이 뭐야? 기업가적 정부가 정부 재창조 모델이잖아. 기업가적 정부가 정부 재창조 모델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유럽식의 최대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다. 이 최대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특징이에요. 복지국가 특징이다. 큰 정부.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다면 니은하고 미음은 거리가 멀어. 신공공관리론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거 돼요. 니은하고 미음은. 자, 83번 이해됐죠? 자, 84번 봅시다.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하고 기업가적 정부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측에 박스에 나와 있는 전통적 정부하고 기업가의 정부를 비교했는데 기업가의 정부는 신공공관리를 전제로 하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를 기업처럼 정부 내 관료는 마치 기업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입니다. 방향잡기 역할, 동그라미. 다른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행정관리 방식으로서 임무 중심의 관리. 임무 중심의 관리. 그 다음에 사전 예측과 예방. 사전 예측과 예방. 여러분들, 사전 예측 예방이 노적이 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물론 사후에 적절한 대처, 신속한 대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측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했던 이 세 가지 특징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기업가적 정부에서. 자, 다음 84번 문제 보시면 전통적인 관리제 정부하고 기업가적 정부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뭐야? 뭘 추구하는 게 뭐야? 효율성이죠. 효율성. 두 번째,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의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좀 전에 언급했어요. 임무 중심의 관리. 그 다음에 사전 예측과 예방. 그 다음에 방향 잡기의 역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들이다. 3번에서 행정관리 방식에서 전통적 관리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하고 있다. 여러분들, 전통적 관리제 정부에서는 사후에 적절한 대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사전 예측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4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전통적 관리자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민영화는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인 기업가적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죠? 민영화, 민간이탈 이런 부분들. 그죠? 네. 자, 84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그 우측에 제가 언급했던 세 가지 특징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인용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87번이에요. 그 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공공관리는 정부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이론이다. OX.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스티어링이라고 표현했지? 네, 스티어링인 정부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이론. 자, 1번 지문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스티어링의 역할인 방향 잡기는 정부가 하고 로잉을 시장에 맡겨라 이거예요. 로잉을. 오케이? 이렇게 지금 1번 지문과 이렇게 표현되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아셨어요? 정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이 부분을 시장으로 넘기라는 거죠. 이렇게. 2번 신공공관련의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가 있다. 국민은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으로서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죠? 수동적 존재로. 3번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가적인 재량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맞죠? 네.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합니다. 재량권을.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 확보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4번 왜냐하면 이 재량권을 확대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공공 책임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과 관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런 거죠. 그죠?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참 그럴듯하지만 실제 성과를 공공 부분에 성과 평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4번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 부담 면책,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를 제시한다. OX.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예요. 가장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3번이에요. 자, 89번.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제 국무총리 임명이 됐죠. 어제 새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이 됐는데 그 취임사가 뭐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하고 시민사회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거버넌스예요. 바로 협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뉴 거버넌스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참여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책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자, 거버넌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결정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여러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참여가. 그리고 그러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러한 것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결정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하지만 결정이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버넌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3번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4번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분 그 다음 비영리 부분 간의 네트워크를 보다 더 활용하고 있다. 맞죠? 네. 자, 2번이 틀렸어요. 자, 90번에 보면 다음 가운데 뉴 거버넌스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하고 있다.
정책적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오케이? 신공공관리론이죠. 이것은.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하는가. 거버넌스에서는 구성원 간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네트워크 양식을 통해서 민간의 역량을 동원하고 공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다음 4번에 보면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국정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그 네트워크의 거버넌스에서 초점은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참여자들 사이는 일종의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에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참여자들 사이에 파트너 관계다, 수평적 협력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네트워크에 참여한 구성원들 간에는 수평적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5번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적 정부 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의 정부 개혁에 대한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참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애매해요. 아니 효율성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했잖아요. 그죠? 뉴 거버넌스는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니까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그죠? 민주성을. 근데 보세요. 자, 기업과 시장의 참여자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 그 다음에 정부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협의하고 또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이렇게 결정해가죠. 그럼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효율성이 어때요? 떨어져요. 그러면 이 5번은 맞지가 않잖아. 근데 확실히 이제 객관식 문제의 접근이에요. 1번은 확실히 틀렸죠. 근데 5번은 그럼 어떤 의미에서 문제를 출제한 거냐? 거버넌스가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효율성이 저해되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책이. 그죠?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가 국회 8급 문제 아닙니까? 국회 8급 문제는요, 거의 7급 수준의 문제 수준이에요. 그 문제를 여기 이렇게 꼬아요. 7급이나 또 여기 국회 8급 이런 문제들. 9급에서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거버넌스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볼 때 집행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패턴으로 출제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또 행정학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워요. 실제로. 근데 9급에서는 이렇게까지 출제되지는 않는다. 어떻든 90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90번에서는 1번이 틀렸어요. 자, 91번은 자주 출제되는 그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델에 대한 설명을 쏘는 거. 자, 우측에 해설 보세요. 92번 문제 해설. 피터스의 뉴 거버넌스 모형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 전통적 거버넌스 나와 있죠? 그 전통적 거버넌스에 대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거버넌스라는 말은 거버먼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통적 거버넌스는 거버먼트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 전통적 거버먼트가 정부 실패를 야기시켰으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시했던 것이 바로 피터스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장 정보 모형에서는 문제 진단 기준을 독점으로 봤죠? 그 말이 뭐냐면 전통적인 정부는 독점이 문제다 그 말이야. 전통적인 정부는 독점이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깨라 이거야. 그래서 분권화가 필요하다. 조직 구조는 분권화가. 그리고 민간 부분의 기법 같은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경쟁 같은 걸 유도할 수 있도록. 오케이? 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개개인들마다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시장적 정부 모형입니다. 오케이? 이걸 강조하는 것이. 두 번째, 참여적 정부 모형은 전통적 정부의 문제를 뭐로 봤냐면
계층제로 봤습니다. 전통적 정부의 문제가 계층제다. 여기서 계층제. 여러분들 계층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정책 결정 과정에 이 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참여하기 어렵죠. 위에서 다 결정해버릴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요, 정책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기 이제 기한을 작성해서 이제 올려요. 그럼 여기 결제가 이루어지고, 또 위로 올리면 또 여기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또 올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계층제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오케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품위제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이런 결정 방식을. 그러니 하위 계층의 참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참여적 정부에서는 계층을 그러면 깨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니야. 계층을 없애기 위해서 평면 조직의 조직 구조를 강조했어요. 평면 조직. 그리고 관리 방식으로서 팀제를 강조합니다. 팀제. 계층이 없는 조직들이잖아.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축적 정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존의 그 전통적인 거버먼트라는 조직은 한번 조직이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영속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직돼 있죠. 그래서 관리 방식에서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인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 고용제, 이걸 강조하죠.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이랄지 이런 임시직 공무원들의 채용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실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일종의 실험과 같은 것을 통해서, 실험과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는 거죠. 각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탈내부 규제적 정부. 자. 여러분들, 이 탈규제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시장 규제를 탈피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탈규제는 내부 규제의 탈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시장 규제의 탈피가 아니라 내부 규제를 탈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 관료제 조직이 내부의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내부 규제가 규칙의 바탕을 두고 업무가 수행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로부터 탈피하라. 이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탈규제 정부입니다. 내부 규제의 탈피예요.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야. 혼동하면 안 돼. 응? 탈규제 정부는 과다한 내부 규제가 문제다. 이렇게 봤잖아. 그러면서 관리에 있어 구성원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재량권을 확대시키라는 얘기는 규제를 축소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기업가적 정부라는 것을 정책 결정의 기조로서, 자 동그라미 하세요. 기업가적 정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이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 탈내부 규제 정부명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역할을 제고시켜라 이런 얘기야. 그런 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역할을 보다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행정 조직 내 내부 규제도 좀 약화시킬 수가 있죠. 그죠? 자, 기업가적 정부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터스가 제시했던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흥미에서 옳은 겁니다. 1번.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하고 있다.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합니까? 이건 분권화죠. 두 번째,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조직의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OX. 자, 이렇게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하층 구성원들의 참여,
또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번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공무원의 확대. 그래야만이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타율 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또는 이렇게도 나와요. 시험 지문에. 타율 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착각하기가 쉽다고.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경제적 규제 완화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행정 조직 내 내부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강조해도 또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헷갈려갖고 또 틀려. 기억해두라고 이런 표현들은.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한다. 틀렸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표현들. 또는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이런 표현도 틀리고. 자, 그럼 9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요. 자, 9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신공공관리론하고 뉴 거버넌스론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가. 신공공관리론하고 뉴 거버넌스. 우측에 박스 보세요. 신공공관리하고 뉴 거버넌스의 공통점이 뭐냐? 정부 역할이 스티어링이에요. 공통점이. 그죠? 그 다음 두 이론 전부 다 지금 30쪽의 우측 해설입니다.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의 비교.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정부 역할은 스티어링에 해당한다. 오케이? 이거 공통점이라고. 자,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신공공관리는 결과 중심의 행정개혁 내부 프로그램의 개편. 반면에 신국정관리에서는 과정과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정부와 사회조직 간의 연결과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들을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신국정관리는 신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네트워크이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고 신국정관리는 참여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 입장은 시민을 수동적 객체로서 고객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신국정관리 입장에서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는 관리 역할을 공공기업가로, 신국정관리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자로, 조정자로. 그 다음에 민영화와 공동생산, 결과와 과정. 이해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신공공관리는 행정조직 내의 개혁이에요. 오케이? 행정조직 내의 개혁인데 신국정관리에서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 조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 여기서는. 자, 그러면 9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신공공관리하고 뉴 거버넌스론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있는데 비해서 뉴 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맞잖아. 2번 신공공관리론이 소통과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뉴 거버넌스는 시장과 경쟁 원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표현됐어요. 3번 신공공관리론이 시장과 경쟁, 소비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뉴 거버넌스는 신뢰와 협조, 상호 의존에 의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4번 신공공관리론이 부문 간의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뉴 거버넌스는 부문 간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자, 다 맞는 표현들이죠. 네. 자, 94번은 2번이 여기에 답니다. 자, 96번으로 넘어왔어요. 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신공공서비스론. 신공공관리론이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성입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부활, 이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공공서비스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민주성, 민주주의의 특징하고 연관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특징하고 연관해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신공공서비스로는. 그래서 일단 96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바로 위에 해설해 보면 신공공서비스는 7가지의 원리가 나와 있죠. 자, 봅시다. 박스. 봉사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할은 뭐다? 봉사예요. 시민에 대한 봉사. 응? 스티어링이 아닙니다. 조정하기보다는 봉사. 그 조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스티어링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익을 중시하는데 공익은 행정이 추구의 목적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공익은 공적 담론의 결과입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적 담론의 결과다. 그리고 공익은 공익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다. 자, 3번은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둡니다.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여러분들 96번 문제 보세요. 데나르트가 제시했던 신공공서비스론의 7가지 기본 원칙의 설명을 골치하는 거. 1번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표현이. 틀려요. 아셨어요?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 틀려요. 에? 에.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에? 에. 자, 위에 보세요. 전략적인 사고와 민주적 행동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단순한데 헷갈려요. 아셨어요? 전사민행입니다. 오케이? 전사민행.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꼭 암기하세요. 응? 꼭 암기하세요. 자, 다시 위에 7가지 원리로 올라가겠습니다. 4번 시민에 대한 봉사.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체로서 시민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책임의 다원성. 다양한 책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존중, 또 시티즌십. 이건 시민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티즌십과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중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신공공서비스는 7가지 원리의 특징들이에요. 다시 한번 전사민행입니다. 그래서 96번에서는 1번이 틀렸어요. 2번에서는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한 담론적 결과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다 맞는 표현들이죠. 자, 98번에 보면 데나르트의 신공공서비스 이론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민주적 시민이론 포함되어야겠죠. 자, 신공공관리론이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이고 정부 실패 설명한 이론이죠. 이건 직접적으로 신공공관리에 영향을 주는 이론입니다. 오케이? 신공공서비스론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조직인본주의. 조직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있어서 주체는 조직 구성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이념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죠. 조직인본주의. 그 다음에 담론 과정을 거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양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의 행정이론. 이것도 여기에 이제 사상적 배경이 돼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공공서비스론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한 그러면 가, 다, 라, 마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요. 해설에도 보면 이것도 있어요. 신행정학. 여러분들 신행정학의 첫 번째 강조되는 이념이 뭐야? 사회적 형평성인데 내가 신행정론 설명하면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민주성. 이거 표현했죠? 그리고 대응성, 책임성, 시민의 참여 이렇게 표현했잖아. 기억나요? 첫 번째 민주성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신행정론에서. 그죠? 그래서 이 신행정론 또한 이 신공공서비스론의 중요한 이론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판이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다 여기에 포함된다. 어? 자, 100번 보면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 원칙의 설명에서 옳지 않아. 1번 관료 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관료 역할은 두 번째,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게 다면적 책임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3번, 예산 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 탈피해서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을 확보한다. 이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수입 확보의 개념. 그 다음에 4번, 공공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인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효과를 달성될 수 있더라. 집합적인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보세요. 이런 노력들은 바로 이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 4번의 질문은 그렇잖아요. 맞는 편이에요. 네. 자, 100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02번. 보기는 신공공관리 나오고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거예요. 자, 기억.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맞죠? 니은 신공공관리는 정부 역할을 노적기보다는 방향잡기로 보고 있다. 맞아요? 디귿.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디귿.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민주성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하겠죠.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야? 효율성이니까 민주성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디귿 내용은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죠? 신공공관리 효율성 추구하니까 민주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리을.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했던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했던 행정의 공공성 이런 부분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틀렸습니다. 근데 이 디귿, 리을의 이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굉장히 그 시험 지문에 인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오케이? 디귿, 리을은 자, 그래서 102번에서는 정답이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자, 103번 볼까요? 대나라테 신공공서비스 이론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뭘도 골라라. 자, 박스에 보니까 기억. 공무원의 반응 대상을 시민보다는 고객이 두고 있고 정부 역할을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 거버넌스 이론과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시민보다 고객이 두고 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 전략적 합리성보다는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하고 유사하다.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는 이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합리성 이런 걸 강조한다면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2번 문제 해설 한번 잠깐 보세요. 그거 보면 그 이론적인 토대에 해당되는 것들 나와 있죠?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주의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신공공관리가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면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전략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은 신공공관리의 입장에서는 사익의 합계로 보고 있죠. 근데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적 담론의 결과,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관료의 반응 대상으로서 시민은 고객, 그 다음에 시민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 역할을 보면 신공공관리는 방향잡기라고 한다면 신공공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요. 자, 봉사합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
바로 이런 특징들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신공공관리하고 신공공서비스론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 마지막에 나왔는 내용에서 관료의 동기유발은 신공공관리는 기업가 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신공공서비스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에 대한 봉사의 욕구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 그래서 103번 문제의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도 틀렸죠. 전략적 합리성보다는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것은 반대로 표현된 거잖아. 디귿. 이론적인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과 실증주의, 그 다음에 해석학, 비판 이론 등 복합적이다. 또 신행정론 이런 다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이론, 그 다음에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 이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론적 토대가 돼요. 실증주의도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여기는. 1.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그 다음에 공동체의 가치, 정치 규범, 전문성, 시민 이익의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죠. 미음. 공무원의 동기유발 수단을 보수와 편익,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이 아닌 사회봉사 및 사회에 기여하는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자, 앞서 설명했어요.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동기유발의 수단이 된다. 자, 여기서 맞는 것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됩니다. 디귿과 리을, 미음. 이런 103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자, 106번으로 넘어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행정이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행정이론.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구성주의, 해방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구성주의, 해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행정이론의 특징이 아닌 거 1번.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덕적 타자가 아닌 인식적 타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표현됐어요. 타자성의 다른 사람은 도덕적 타자인 겁니다. 두 번째, 상상이란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과 문제의 특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새로운 사고와 판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3번, 사회적 통제로부터 해방을 강조하는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그 다음 4번,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이며 다원주의다. 방금 얘기했어. 상대주의, 다원주의, 구성주의, 해방주의. 해방주의라는 것은 사회의 구성을 억압하고 또는 착취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억압하고 억제하는 그런 것으로부터의 해방,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방주의. 특히 이제 관료제 조직 같은 경우 조직 구성원에 대한 많은 구속, 통제가 이루어지죠.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방주의 입장이에요. 자, 106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 첫 시간 소방에서 숨 한 번도 못 쉬었거든요. 잠깐 쉬었다. 봅시다.